네, 저보다 좀 빨리 놓으셔서 죄송한데요. 먼저 화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지표가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 환율은 달러 가치와 등락을 함께하는 그동안의 커플링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부터 소위 탄핵 국면 동안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상승합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폭등으로 국민 재산이 7%가 날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그 당시에는 108에 넘는 그야말로 강달러였던 때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4월부터 달러 인덱스는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와 함께 환율도 떨어지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25년 6월 1일에는 환율이 1,352원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6월 1일이나 지금이나 경제의 펀더멘탈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은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대행 정부 때보다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원 이상 상승했는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외환 보유액이라든가 또는 외채 규모의 문제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러면서도 생기는 수급 상황 등등이 반영돼서 저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환율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진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환율인가에 대해서도 또 나름 분분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질문의 핵심은 왜 6월 1일보다 달러당 100원이 더 높은가, 이런 질문이고요. 그것은 다시 얘기한다라고 하면 같은 요리 재료로 요리해도 요리사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다른데 펀더멘털은 똑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책적인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요리도 요리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지난 정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성장률이 회복이 되고 또 코스피가 회복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환율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더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1달러에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계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환전을 한다라고 하면 10,000달러를 환전하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10,000달러에 100만 원. 1,000달러에 10만 원. 네, 굉장히 큰 돈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유학생을 갖고 있는 뭐 이런 경우들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쿠시마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에다가 디스카운트라는 말씀을 붙이기에는 너무 다른 면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주가 주장을 하실 것 같은데, 주가 이외를 본다라고 하면 특히 소비자로서는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가운데에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사는 계속해서 나올까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는데 기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는 이 아니땡 굴뚝에 과연 연기 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 11월 달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가 혹시라도 총리님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기 위한 카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추측 기사처럼 쓰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기사 자체는 못 봤습니다만 이거에 저의 추론입니다. 추측이라기보다. 근데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그것을 가상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보다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게 원화 가치를 지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일 한일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화 가치는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불행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음은 유가 상황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네, 유가는 국내 유가는 항상 국제 유가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동안에 연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국제적으로 보면 저유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유가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특히 12월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평균보다 100원 이상 리트당 100원 이상 인상되었고요. 2월 1일에 와서는 조금 낮아져서 6월보다 40원 정도 인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직접 운전하시죠? 네, 그래도 요새는 잘 못합니다. 네, 승용차 한 대당 평균 한 달에 얼마나 주유하시는지 아세요? 주유량을 아십니까? 그거는 뭐 워낙 경우에 평균.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네, 네. 평균적으로 보시면 80에서 120리터 정도 승용차 한 대당 낸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뭐 우리가 100으로 친다라고 하면 12월 달 같이 유가가 리터당 100원이 비싸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얼마가 10,000원을 더 써야 되는 것이다. 1년이면 12만 원을 더 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월 1일 현재 가격 같으면은 1년에 48,000원을 더 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리느냐라고 한다면 물가를 유지하는 게 소득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어쩌면 더욱더 중요하다. 특히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물가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유가 관련해서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유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을 줄이자는 법을 제가 이렇게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계속 연장됐기 때문에 그것이 서민 생계 또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 환율 효과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디스카운트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소비자 물가도 사실상 유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인선 의원께서는 수입 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그래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수입 물가도 역시 달러 환율 효과로 인해서 급격하게 올랐고 또 소비자 물가 역시도 같이 폭등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자 수 통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요. 25년 취업자 수 통계 보시면 특히 우리가 좀 좋은 일자리다. 장기 일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근데 25년 한 해 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73,000개나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이 통계 보셨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 뭐 취업뿐만 아니라 그 자영업자들의 뭐 폐업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다행히 어떤 여러 가지를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제 민생과 직접 결부되어 있는 또 반대편의 안 좋은 지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한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주가 상승은 사실은 SK나 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물가는 어려운 분일수록 더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제조업 일자리가 73,000개나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수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요. 제조업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제조업 공동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환경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별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이나 관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 제조업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건설업 통계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건설업 취업자 수가 무려 12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건설업 취업자 수가 줄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5년에 있어서의 지금 일자리라든가 몇 가지 그 감소 현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표현하신 이재명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쉽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24년 이전에 이미 형성됐던 구조적 원인이 반영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전체가 약화되고 또 산업 중에 일정한 부분들, 우리가 강했던 부분들이 사양화되는 것까지 있는 부분들이 작동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령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지난해 또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25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표로서의 다운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절반의 책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이재명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나 이 중대재해법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건설업은 저는 좀 얘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언어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적어도 어떤 노동자들의 희생에 기초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 정도는 넘어서야 하고 또 넘어설 수 있다는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어떤 돈이나 수익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의식,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지 않으면 실제로 안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 네, 저도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표현은 너무 과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로 인해서 220여 개의 건설업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이게 통계로 건설 노동자의 취업자 수가 12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놀라운 숫자가 어쩌면 두려운 숫자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건설 취업자의 감소는 또 다른 걸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시장의 공정성을 추구해도, 아무리 대통령이 밤새도록 SNS로 수요를 억눌러도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메시지 하나를 던지는 것이 건설과 관련한 또는 다른 것과 관련한 지표를 다운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쉽고 해결책 정책이 쉽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복합적인 대책을 세워가겠습니다. 네, 지난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평양,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를 만들자, 이게 국내 언론에는 13일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서울과 평양,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를 놓자라고 하는 제안을 중국에 가서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일단 남북 관계 등등이 다 이렇게 해결되면서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복합적인 어떤 정치적 환경을 별도로 저희들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던진 것이다 이런 뜻이신 것 같은데요. 그냥 던졌어도 미국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안이 있은 후 일주일 만에 소위 한미 무역협정을 이행해라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전혀 우연은 아닐 것이다. 중국이 이런 제안을 하면서 한미 무역협정은 이행하지 않느냐
이런 최후 통첩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구현출 장관의 로이터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25% 관세를 마중 올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미중 갈등에서 중국 쪽에 무슨 제안을 한 게 미국을 더 격분시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기에 어려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총리가 파악하는 미국과 또 실제 미국은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것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시자마자 25% 관세를 맞을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 돌아오는 순간에 맞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가 가는 것과 전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 25% 관세를 올리자는 메시지 또한 트럼프 대통령 및 핵심 측근들에 의해서 주로 대미 투자 입법의 지연, 또 투자 프로젝트의 지연, 납입 자금의 지연 등등에 대한 불만족을 반영해서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25%를 실제로 실행하는 관보 개제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열차의 제한과 25% 관세를 연결하신 것은 너무 과도한 인과관계인 것 같고, 또 현재 25% 관세를 마치 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경우에는 낮추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PPT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가히 전방위적인 한미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시계 제로의 한미 충돌, 그동안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한미 충돌,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암울한 먹구름이 될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저도 너무 여러 가지여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한미동맹의 현실적 진전을 놓고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느끼는 국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한미동맹이 균열했으면 하는 기대를 표현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현재의 한미관계의 진전을 저렇게 바라보는 비합리적인 진단은 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 좀 바로